베이징의 한인타운으로 차오양구에 왕징 제따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는 왕징동 정도 되고요. 한국 식당도 많고 주재원들도 많이 삽니다. 왕징에 요즘 모 한국 기업이 2025년까지 중국에서 철수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왕징의 주요 건물들 풍경인데요. 오른쪽 아래는 포스코 건물인데 포스코는 이 소문의 그 기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소문의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이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 미국 공군 사성 장군이 한 2025년에 중국과 전쟁을 할 것 같다, 이 발언 때문인데요. 이 마이클 미니언 장군은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에 있는데 이게 전쟁의 이유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또 2024년에 미국 대선도 있어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될 거고 이 기회를 중국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만 봐도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참사입니다. 미중이 전쟁을 한다면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일 테고요. 한반도도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거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대비하고는 있어야겠죠.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보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 근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전쟁이 날 거다 하는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뜬금없지만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양회는 입법권과 국가직 인사권 등등을 가진 최고 국가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미정치협상회의 정협으로 구성됩니다. 지금은 전인대가 훨씬 중요하지만 중국 건국 초기에는 정협이 더 위상이 높았습니다. 마오쩌둥이 1대 정협 주석을 맡았을 정도니까요. 중국의 여러 정치 세력을 공산당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성격의 기구였습니다. 지금 대만 담당 업무도 하고 있고요. 올해 양회에선 형식상으론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전인대 상무위원장, 4위인 왕후닝이 정협 주석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후닝은 공산당의 최고 이론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이런 이론들이 다 그 사람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왕후닝을 정협 주석에 앉힌 걸 보면 향후 정협이 뭔가 역할을 할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대만 통일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기사로 쓰긴 어렵지만 들어보면 그럴듯한 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또는 2025년 양회에서 가칭 통일법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건국 당시처럼 정협에 전국의 정치 세력들을 소집합니다. 대만도 부르겠지만 대만은 당연히 안 올 거고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걸 빌미로 대만을 포위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기습 상륙 작전이나 미사일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나 항공기가 대만에 갈 수도 나갈 수도 없게 봉쇄를 하는 겁니다. 대만이 먼저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참전하기에 아주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게 중국 공산당의 전매 특허죠. 중국은 실제로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이런 대만 포위 군사훈련도 한 바가 있습니다. 포위 상태의 대만이 공격을 하고 미국까지 참전하는 전면전이 된다면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에 해본 워게임의 결론은 미국이 이기긴 이기지만 막대한 피해를 볼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도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을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넣을 수만 있다면 전쟁을 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2025년이 아니라 2030년, 203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전쟁을 해도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또 전쟁을 안 한다면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역전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베이징에 계신 한 전문가는 미국은 제2의 영국이 되지 않으려 하고 중국은 제2의 미국이 되려고 하니까 두 나라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까지 전쟁이 크게 난다 쪽의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전쟁을 빨리 하고 싶은 쪽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 중국은 지금 싸우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오판 가능성은 언제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미국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걸 보면서 대만을 공격해도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근거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게 미국에겐 엄청난 부담일 텐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면서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점은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겠습니다. 중국이 요즘 휴전의 중재자로 나서려고 하는 게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가 너무 약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쟁이 안 날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1번은 중국이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흡수 통일을 계속 시도한다는 겁니다. 요즘 무력도 불사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만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만이 스스로 아래로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한국, 북한보다는 훨씬 교류가 많습니다. 전쟁을 바라지 않거나 또 전쟁까지 해가면서 대만을 가져가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한 10년, 좀 길면 50년 기다리면 세계 패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지금 굳이 도박을 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합리적 판단이긴 하죠. 하지만 사람이 언제나 합리적이라면 인류 역사상 전쟁은 없었겠죠. 두 번째는 전쟁이 나긴 나는데 중국과 대만 간 국지전으로 끝날 거란 관측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반러시아 국가들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개입하기가 훨씬 쉬운데 미국은 무기 지원만 하고 있죠. 대만은 섬나라라서 지원하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할 거라는 이유를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우크라와 대만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크라 전쟁에 직접 대입하는 건 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전 참전 안 했다고 대만전도 안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보다는 역시나 핵전쟁 우려 때문에 미국이 결국 뒷짐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미국 포드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한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CATL은 미국 고객사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장은 짓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물론 미국 IRA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신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과 전쟁이 나면 다 몰수되고 동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출이 감소한 걸 두고 전쟁을 대비하는 징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5년 동안 중국의 무기 수출이 그전 5년보다 23% 줄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도 6.3%에서 5.2%로 내려갔습니다. 게다가 같은 기간 중국의 무기 수입은 4.1% 늘어났습니다. 니러슝 상하이 전법대 교수는 중국의 무기 수출 감소가 중국이 국내 수요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도 아니고 중국의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건 의미심장하죠. 중국의 국방 예산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죠. 그러더니 2021년 6.8, 2022년 7.1, 올해는 7.2%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중국 예산이 지출 기준 3% 늘어나는데 그걸 봐도 중국이 국방력 강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량 부분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입량은 득줄각축하긴 한데 역시 길게 보면 증가세고요. 둘을 더한 공급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19년에서 2020년 4천만 톤, 2020년에서 2021년 3천만 톤이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구는 그동안 별로 늘지도 않았고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소비량이 늘어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증가분을 어딘가 비축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설명도 중국인 14억 명이 1년간 먹을 식량은 비축해놨다고 하고요. 대만에서도 요즘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다음 주에 미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중남미 방문하는 계기에 가는 길엔 뉴욕을, 오는 길에는 LA를 들린다는 계획인데요. LA 가는 4월 5일이나 6일에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과 만날 걸로 관측됩니다. 원래는 메카시 의장이 대만에 간다고 하다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런 일정을 짰다는 해석이 있고요. 차이 총통은 취임 첫 해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경유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2020년 재선에 성공했고요. 2연임을 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이번 총통 방미로 선거에서 유리해질 거라고 보니까 미국에 가는 거겠죠. 이런 와중에 차이잉원의 직전 총통이었던 마잉주는 중국의 초청으로 비슷한 시기에 본토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잉주는 야당인 국민당 소속이고요. 대만은 국민당이 50년 집권을 이어가다가 2000년 민진당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민진당 8년, 마잉주의 국민당 8년, 다시 차이잉원의 민진당 8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냥 패턴으로만 보면 이번에 국민당 집권이 유력해 보이죠. 민진당은 기본적으로 대만이 독립국가라는 입장입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의 대만 통일을 반대하죠. 국민당은 정통성이 대만 중화민국에 있고 중화민국이 중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도 중국 중심의 대만 통일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민진당보다는 말이 통하는 정당이고 실제로 국민당 시기엔 양안관계가 괜찮았습니다. 마잉주가 중국에 가는 건 대만 전현직 총통 중에 처음입니다. 이미 민진당은 작년 11월 지방선거에서도 졌고요. 내년 총통 선거에서도 국민당이 유리한 상황이죠. 내년에 국민당이 집권하면 대만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고요. 대만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또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